안녕하세요. 제34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의 사계입니다. 매달 교수님 한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해당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하는 이달의 교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성춘택 교수님과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 11월에 만나뵐 교수님은 박윤재 교수님이십니다. 박윤재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전공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인사말씀과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강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윤재입니다. 지금 사학과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1학기 때는 한국근현대사라고 하는 과목을 교수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이제 한국역사지리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둘 다 3, 4학년 과목 대상이어서 아마 1, 2학년, 그러니까 저학년들을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국근현대사에서는 말 그대로 이 19세기 말부터 대체로 이제 20세기 혹은 21세기 초까지 한국 근현대사가 이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와 관련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 역사지리 특강은 사상이나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든가 위정척사 사상, 그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를 어떤 추동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동력으로서 이념 혹은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저학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아마 11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방역이 완화될 거라고 하는 좀 전망이 유력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답사라든가 기타 기회를 통해서 저학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그렇죠. 지나고 나야 이제 교훈을 얻게 되지,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함이나 그 귀중함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대 젊음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비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나중에 돌아가 보면 좀 낭비를 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은 후회를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회를 덜 남길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성실하게 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면담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내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율하기 힘들다, 이른바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남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좀 만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설사 힘들어도 예를 들면 남이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언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학생회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참여해야 되는 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쓰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결국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한 좀 고민을 하고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변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걸 만들든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지만 이제 1876년 개항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이제 어떤 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양 의학이죠.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데, 혹은 서양 의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많이 변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그런 변화에 참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제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 중에 의료사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사니 아니면 뭐 경제사니 그다음에 무슨 뭐 사상사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익숙할 텐데 의료사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료사를 전공하게 된 건 우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마침 이제 그 제가 당시 제가 당시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학교에서 학교 의대죠. 학교 의대에서 이제 조교를 이제 임용을 한다라고 했고 그때 그 조교를 임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의과대학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의과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에 이제 서양의학이 도입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류를 이룬 이 학교였고 대학이었고 따라서 이제 자신의 역사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의대에 이제 의대라고 하는 이제 그 특성상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하고 뭐 연구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학과 쪽에 그 어떤 좀 요청, 그러니까 인력 좀 도움을 요청을 했고 마침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조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의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요청받았던 게 서양의학 수용 이후에 어떤 그 변화 관련된 자료들 을 모으고 이제 분류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관련된 글을 쓰는 거였는데 그게 1990년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뭐 길게 잡고 그렇게 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사라고 하는 분야가 훨씬 더 생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면 한국 근현대사를 좀 설명하는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무슨 뭐 완전히 그거 의학을 통해서 혹은 의료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경제사니 사상사니 정치사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분야가 한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는데 그때가 막 이른바 이제 사회문화사나 일상사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싹 트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이제 흥미를 북돋아준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 한국 사학계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넘어서 좀 새로운 분야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문화사 아니면 뭐 일상사로 좀 확대시키려고 했던 뭐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의료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전공을 좀 확정짓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너무 거창해지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료사를 전공하게 된 것도 어떻게 굉장히 우연이죠. 그때 만약 그 당시 그쪽 의대에서 조교를 뽑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기존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해 나갔을 텐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의료사를 전공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세상이 항상 이게 필연적으로만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우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 다만 좀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우연을 자기 내화시킨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우연을 마치 필연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우연적으로 의료라고 하는 분야를 만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한국사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이나 기준 뭐 이런 걸 통해 그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의료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사학계 입장에서도 좀 한국 사학계 혹은 역사학의 경계를 좀 확장시키는데 의료사라고 하는 한 분야가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근에 제가 목욕에 대한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쓴 거죠. 금년 2월 정도에 이제 학술지에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그 글을 쓰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뭐 의료사에 왜 그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사회문화사 일상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뭐 한국사학계로 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1990년대 이전에는 무언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어떤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동향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기반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놓친 건 뭐냐면 역사학이 정말 사람이 정말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일상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누적이 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90년대 이후 일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관이 이제 천착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어떤 일상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의미를 짓는 개념이 뭐냐면 청결입니다.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도 뭐 당연히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긴 했지만 지금하고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우리가 몸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번 좀 던져질 질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갖고 있었던 질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이제 목욕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활용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글 속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한국 사람만 때를 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한국의 목욕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일본인들 이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목욕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때를 안 밀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때를 민다는 거죠. 물론 이제 특히 최근에 나이가 이제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이제 때를 안 미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샤워 정도로 몸을 씻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차원에서 몸을 깨끗이 한다는 걸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른바 청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일본보다 더 청결한 몸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이렇게 좀 찾아 나가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사 비평에 실렸던 그 글입니다. 따라서 뭐 일상사라고 하는 어떤 최근의 주제와 부합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뭐 이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일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 그걸 좀 해소해 나가는 그 과정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웠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학 생활의 주를 이루는 것이 아마 교수와 학생 관계가 아닌가, 혹은 수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학 생활의 기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둥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류에 내가 좀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선생님을 좀, 그러니까 나만의 선생님을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뭐 수업의 주제나 강의 중에서도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학과가 아니어도, 물론 이제 사학과 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다른 과목이라도 내가 좀 수강을 하고 아마 관심을 그 과목에 가지고 있었던 만큼 아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겠죠. 그리고 아마 과제도 열심히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시험도 잘 보겠죠. 만약 내 능력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 그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나는 뭐 그분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할 것이고, 그 선생님도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과제를 잘 내고 뭐 수업 시간에 좀 여유를 보이고 뭐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시험 답안을 잘 쓴다라고 한다면 내 이름을 기억하고 혹시 인사를 했을 때 나를 아는 척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만남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런 만남이 숙성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주로 과목과 관련된 혹은 이제 학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좀 더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지금 당시 겪고 있었던 뭐 20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예를 들면 뭐 강사라고 한다면 한 30대나 40대가 될 것이고 교수라고 한다면 이제 뭐 40대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이에 걸맞는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조언은 아마 내가 주변에서 듣는 조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들로부터 듣는 조언, 그 다음에 혹은 선후배로부터 듣는 조언과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졸업 이후에도 만약 내가 이제 학교에 가끔 무슨 일로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분이 그 학교에 계속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찾아뵙겠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20대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뭐 내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학과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학과뿐만 아니고 뭐 이 학교 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른바 요새용어를 빌리면 이제 멘토죠. 멘토를 만들려고 하는 그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전 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학과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사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현장 체험과 같은 이제 답사 뭐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이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책상 앞에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그 현실을 이제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그 현실에 뛰어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실에 뛰어들기 위해서 무언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이 판을 들고 있는 은빈이나 앞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제 21학번 그 재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학생회가 만든 어떤 뭐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활동에 피동적으로 뭐 관람자 입장에서 혹은 뭐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아니면 방금 아까 예를 들었던 답사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피동적으로 답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답사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답사를 물론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이라고 할까 이것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되든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아마 대학 생활을 좀 더 뜻깊게 하는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 했던 이야기와 연관시킨다라고 한다면 후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그 다음에 직접 참여를 하는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좀 권해보고 싶고 뭐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제가 20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있었죠. 제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도 사학과는 그렇게 각광받는 학과는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벌써 이제 30년이 훨씬 더 넘게 지났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때 내가 가졌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도 아마 지금 이 대학생들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때 가졌던 고민은 뭐 지금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면 이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도대체 과연 졸업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라고 하는 실용학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학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 지식을 익히고 그
그다음에 그 분야가 이제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진출하면 되긴 하겠지만 사학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런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싹들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마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불투명한 미래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죠. 그런 불투명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했던 이유는 뭐냐면 재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재미가 있고, 뭐 굶어 죽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 대학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강사를 한다든가 기타 이제 연구기관에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안정된 생활을,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이제 역사학과 무관한 어떤 다른 좀 안정적인 뭐 일반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불안정해도 좀 내가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게 공부였던 것 같아요.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불투명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과연 무엇을 했을 때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무엇을 했을 때 흥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면서 예를 들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겠죠. 그리고 만약 그걸 통해서 생활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내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흥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무언가를 또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안정성을 찾는, 물론 사람들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자기가 흥미 있는 주제를 통해서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좀 찾는 것일 수 있고, 그와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대학원 진학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덕분이에요. 내가 공부하는데 계속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내 대학원 진학에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아마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설사 아무리 흥미가 강해도 대학원에 진학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굉장히 우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 수가 훨씬 적어지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부모님은 자신이 가진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의외로 이제 뭐 상담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긴 할 텐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지지와 후원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 못했던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진로,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물론 주변에 여러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내 경우를 비추어 보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분에 좀 우분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진로를 좀 타게 나가는, 어려운 상황을 좀 타게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윤재 교수님과 함께한 Q&A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윤재 교수님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학생의 사계에서 준비한 박윤재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